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공화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기도 하고 공화정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민주공화당이라는 당도 있었고, 근데 도대체 이 공화주의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뭐가 다른 건지, 그걸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왜 공화주의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두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왕권, 우리가 군주정이라는 거는 그 정통성이 어디서 오느냐? 군주정이라는 건 보통 이제 왕권 신수설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늘이 그렇게 어떤 왕을 점지해 주셨고, 우리 동양적으로 봐서는, 아시아적으로 봐서는 1000명 이런 거죠. 1000명이 이제 어느 누구한테 갔느냐? 그래서 1000명에 따라서 대업을 일으키고, 뭐 천하를 통일하고, 뭐 평천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왕권이라는 거는, 군주제라는 것은 신이 점지해 주는 어떤 왕, 그리고 왕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왕정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우주의 질서의 일부분이다. 우주에는 원래 질서가 있고, 태극이 있고, 거기에서 뭐 오행이 있고,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있어 갖고, 우리의 오륜이라는 것은, 삼강오륜할 때 그 오륜, 인간의 질서도 사실은 그 태극에서부터 나오는,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우주의 질서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이고, 인간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 인간은 그 질서의 일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역사에 또 개입을 하셔가지고,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의 섭리에 따라서, providence에 따라서 역사를 주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의 정치 지도자는 신의 가호 속에서 신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제 이런 왕들이 다 신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신의 가호,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또 전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정, 그것이 서양의 왕정이든지 우리 동양의 왕정이든지 군주제든지, 또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는 신의 그 섭리 속에서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흔히 있는 건데, 가장 예외적이고 정말로 색다른 게 뭐냐면 그게 공화정입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라는 것은 신의 개입도 필요 없고, 신의 가호도 필요 없고, 이미 존재하는 어떤 우주의 질서, 불변하는 질서의 일부분도 아니고, 순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선출해서, 황제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 보고 나를 알아서 다스려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주들을 전혀 선출하지 않고, 귀족들도 필요 없고, 어떡합니까?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겠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공화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모든 정치 체제가
이미 선언적이고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신의 개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되고 그러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었지만 공화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화정만이 갖고 있는 공화주의를 하려고 할 때 공화국이라는 거를 인간이 시민들이 공화국이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들, 자신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진짜 정치란 무엇인가, 자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답들이, 그리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왕권 신수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점지해 주셔서 나는 당연히 통치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앞으로도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혀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주의가 우리가 자유주의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개인주의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권리. 그렇죠? 개인의 권리죠.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건 뭡니까? 나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자유주의의 핵심 권리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시민의 덕성이에요. 시민이 시민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게 그게 개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된다. 그런 정치 체제가 제대로 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라면,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민으로서의 도덕, 윤리 이런 거를 지키면서 뭐예요? 공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공동체를 조화롭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우선 핵심 가치에서 다릅니다. 권리의 보호와 시민정신의 발현,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개인이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은 권리의 소유자죠. 개인을 뭐라고 규정하나? 자유주의는 가장 자연의 상태에서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상태가 뭐냐면 생존권, 자유권 이런 거를 갖고, 생명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공화주의에서는 뭡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국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유주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그건 공화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하기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죠. 권리를 계속 추구하게, 그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공공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부차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인 거고, 공화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게 참된 시민이고 국민의 자세지,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반면에 공화주의에서는 정치가 왜 필요해요? 그 공화국을 보존해야 돼서 하기 위해서죠.
시민들이 각자의 도덕성, 각자의 시민의 덕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 공화국을 보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극단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자유는 뭐냐? 그러면요, 자유주의에서는 그 자연권이라는 게 있다.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자연으로부터 원래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본원적인 모습, 그게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 권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그 권리를 더 잘 지켜주고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자유의 근원은 자연권입니다. 그런데 공화주의에서는 자유라는 게 뭐냐? 그렇게 그냥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생존권,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그게 시민이 할 일이 아니죠. 뭡니까? 공화주의에서는요, 자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정치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 참여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죠?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자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참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따를 법을 만들 사람들을 내가 뽑아야지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참정을 안 하는데 아무나 와서 어떤 개인이 나타나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서 생각하는 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나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내가 시민으로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의무라는 게 정치에 참여를 해서 내가 자율권을 갖는 거, 자율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한 자유는 뭡니까? 그냥 태어난 게 자유다.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자유라고 보면은, 공화주의에서는 자유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것, 즉 공화정에 내가 직접 참여할 때만 자유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유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뭐냐? 개인에 대한 폭정이죠.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개인을 억압하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회라는 거, 국가라는 걸, 정부라는 걸 만들었더니, 이 정부가 나의 정부 이전부터 있었던,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권리를 침해해?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폭정이 가장 큰, 자유주의가 봤을 때 가장 큰 위협이 폭정입니다. 반면에 지금 공화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공화주의는 자신들이 참정을 해서 자신들이 유지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신에 의지할 수도 없고, 자연의 어떤 질서의 일부분인 공화국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네 덕성으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화국이 왜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것은 오직 시민들의 덕성이 부족해졌을 때, 시민들이 시민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시민의 정신이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공화국이 쇠락할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폭정이 자유주의에 봐서는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공화주의에서는 시민들의 덕성의 쇠락, 부패, 그것이 가장 큰 위협으로 봤던 것입니다. 경제는요, 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죠.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권, 교환권, 이런 것을 가능해 준 시장, 여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심이 뭡니까? 개개인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보존하고 늘릴 수 있는 방식, 그거를 해주는 것이 경제. 공화주의에서는요, 사실 이 경제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시민의 덕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사치, 탐욕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 정신은 자신의 사익을 버리면서까지도 공화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개인의 사치, 개인의 탐욕,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 자기의 사유재산을 극대화시키고 사치를 하고 탐욕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공화국은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주의 정신, 우리가 흔히 뭔가 근검절약해야 되는 거고 사치하면 안 돼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건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뭐 기독교적인 가치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공화주의에서는 시민들이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잉여가 나오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코노미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여가가 생긴 다음부터는 그 모든 여가와 자유를 어디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치를 부리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가가 없는 겁니다. 여가는 오직 공적인 데에도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 여가를 뭐 큰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보석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도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살면서도,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자기 능력껏 돈을 벌고 자기가 능력껏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누가 이래저래 할 게 뭐냐.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시민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지나친 사치,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공화주의적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도 시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시민의 역할이 뭐냐면 자유주의에서는요, 아주 최소한입니다. 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개인은 사적인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자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경제 활동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활동도 그래서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서 생활을 합니까? 시장에서 살죠. 우리가 요즘 주식시장, 뭐 비트코인, 이런 것이 사실 국민들 대부분의 관심과 그런 것이 거기에 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음껏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줄여주고 뭐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정치이고,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그냥 시민이 해야 되는 것은 절차적인 것만, 제도만 잘 만들어서 절차적인 것만 하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다. 왜? 경제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르주아가 되는 거겠죠. 중산층이. 공화주의에서는요, 아닙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사익을 버리고 공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군대라는 것이 뭐냐?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군대와 공화주의에서의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도 그냥 전문 군인들한테 맡기면 돼요. 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정치에도 최소한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도 그냥 전문 군인들이 하면 되는 거죠. 용병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공화정에서는 바로 정치 참여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킨다라는, 즉 민병대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강했던 것은 용병을 써서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죠.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맹하게 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민병대의 정신이 흐려지면서 용병을 쓰기 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군대를 뭡니까? 월급을 주고 군대를 전문 군인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 군인만 하는 사람들. 군인을 함으로써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순간 공화국의 정신이 썩기 시작하고 시민 정신이 썩기 시작하고 참여 정신이 없어지면서 공화국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왕권 신수설이나 군주정, 그다음에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신이 개입한다라는, 끊임없이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라는 그러한 정치 사상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속적 시간이나 역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은 바뀌어도 질서의 모습과 유형이 안 바뀝니다. 논리가. 근데 공화주의에서는요. 공화주의는 자기네가 잘못하면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왕정이 들어서든지 군주정 같은 것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화주의가 정치 사상에서 얘기할 때 공화주의가 처음으로 시간의 중요성, 역사의 중요성, 역사라는 건 불변하는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변적인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그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바로 운명의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유대 기독교 이런 전통에서 말하는 신은 불변하는 진리,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그 명령만 따라서 살아가면 안정된 삶을 사는 건데, 지금 공화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공화정을 흔드는 것은 뭔가 그게 역사, 시간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의 덕성이 쇠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포르투나라는 운명의 여신이라는 존재가
자꾸 인간이 만든 공화주의를 와서 부수고 자꾸 사람들을 꼬드겨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덕성을 갖춘 시민이 나오더라도 운명의 여신이 와갖고 갑자기 죽게 만들거나, 그러면서 또다시 공화국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신의 섭리의 도구예요. 그냥 쭉 신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정치사, 특히 공화정을 되살린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없을 때는, 정치란 무엇인가? 불변하는 질서를 찾아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명령 섭리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공화정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노출된 채, 역사에 노출된 채, 시간에 노출된 채, 운명의 여신의 장난에 노출된 채 끊임없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운명의 여신의 장난을 극복하면서 공화정을 유지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덕성을 갈고 닦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시민으로서의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내가 직접 용병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시민이 나가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가서 지켜야 된다. 즉, 공화정의 정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참으로 바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한쪽으로는 참정권이 필요하다 그래갖고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투표권을 받아서 참정권을 달라, 참정권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시민의 권리다 라고 해서 그 투표권을 얻었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나의 사유재산을 끊임없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늘리라고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식시장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해갖고 점점 크게 해갖고는 수출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끊임없이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나의 경제활동, 사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과,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둘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원래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사실 공화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공화주의 정통과 자유주의 전통을 절묘하게 혼합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두 전통이 지금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출간하는 시사교양지 법치와 자유 2025년 겨울호가 최근에 출간되었습니다. 법치와 자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법치의 문제들을 가장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문지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법치와 자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주의에서의 말하는 시민들은 덕성을 갖춰야 된다는데, 덕성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라틴 말로는 비르투스입니다. 비르투스라는 말은
virtue 할 때 vi르의 어원은 라틴 말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viril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화주의 전통에서 사상에서는 원래 시민의 그 기본적인 정성은 그 정신은 이 남성성, 강한 남성성, 이것이 시민의 덕성의 핵심이고, 이거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해서 공화국이 늘 겪고 있는 이 혼돈, 무질서, 그 외적의 침략, 경제적인 흔들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는 시민의 그 덕성, virility, virtue, 이거를 통해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지금 뭐가 이 공화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인가? 공화주의에서는 그것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공화국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라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민의 덕성이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공화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시민의 덕성이 타락하는가? 시민의 덕성을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분파주의. 그렇죠? 당연히 공화인데 분파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붕당, 서로가 나눠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분파주의가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자기가 나서서 뭐를 고치고 자기가 나서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상비군이나 용병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화폐를 사용하고, 즉 상업에 물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사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폴리스에 가서 이 모든 걸 버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치, 향락을 조장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가장 또 시민을, 내 덕성을 위협하고 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그것을 특히 대표하는 게 마키아벨리 이후 공화주의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상업주의의 탄생이고, 그 상업주의, 자본주의, 그렇죠? 상업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화폐의 사용, 이런 것이 가장 큰 위협으로 정치를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로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화주의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에서 있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화주의의 사실은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르네상스에 나온 특히 마키아벨리입니다. 근데 이 사상사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실험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렌체라는, 중세의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피렌체라는 조그만 도시국가,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피치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메디치 가문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그 도시이기도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살았을 때의 굉장히 작은 도시였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 공화주의 실험이 일어납니다. 몇백 년 만에, 뭐 어떻게 보면 한 1000년 만에 일어나는 거죠. 1000년도 더 됐네요.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지 한 거의 2000년 만에, 1500년, 1600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때의 마키아벨리의 재해석이라 그럴까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나중에 우리가 미국이 됐든 지금 영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민주주의 체제, 공화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새롭게 이 사람이 고안을 한 게 있습니다.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화주의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인민하고 귀족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분파주의 이런 것은 나쁘다고 했지만 사실
공화국이 건전할 수 있는 것은 신분 계층이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 신분 중에서 특히 제일 큰 계층인 귀족 계층과 늘 역사 속에서 갈등하는 그 인민들의 두 계층이 있는데,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이 공화국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의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상원이 생기고 하원이 생기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상하원, 양원이 있는 데는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뭡니까? 인민들의, 평민들의 원이죠.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갈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비판한다. 그들은 그러한 갈등이 가능하게 한 것, 좋은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소란에만 주목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상반된 경향, 즉 평민과 상류층 간의 상반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자유를 보호하는 모든 법률은 이 두 경향의 충돌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다. 평민층과 귀족층이 충돌을 하고 그 대신 그 충돌이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타협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타협을 하면서 거기에서 양쪽의 모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도가 나온다라는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다 나쁜 것이고, 그렇죠? 무조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군주가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서 아무도 저항 못하게, 갈등 못하게 해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전체주의죠. 유토피아죠. 토마스 모어가 말한 아무데도 있지 않는 그런 거죠. 유토피아라는 게 아무데도 있지 않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인간의 자유가 가능한 것은 이 두 계층이 갈등, 충돌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다. 공화주의에 있어서 시민이 필요하고, 공화주의는 시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이 코스에서, 자기 가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코노믹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폴리스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그 시민이 시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도 아무 재산이 아니라 공화주의에서는 그것은 무조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시민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18세기까지 모든 경제는 다 자본주의, 우리가 산업 경제가 나기 전까지는 모든 경제는 다 농업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제, 그리고 그 농업 경제에서 농업을 잘해서 잉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송나라 때 같이, 아니면 뭐 일부 뭐 피렌체의 메디치네 이런 때와 같이 상업주의가 발달을 할 수가 물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에서는 상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이 시민이라고 봤습니다. 농토를, 땅을 갖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지, 자기 사유지를 갖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지만 독립적인 개인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내 땅을 내가 소유할 때, 그때만 아무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고 내가 그 누구한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독립적인 개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 힘으로
경제를 일구어서 거기에서 이윤이 나는 거를 가지고 숙소들도 물론 먹여 살리고 그 이윤이 가져다는 여가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폴리스에 가서 그때부터는 나의 사적인 이익을 다 이익을 위해서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에서는 상업주의, 특히 자유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16세기,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덜란드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영국의 대형 은행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자를 주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개인들이 주식이나 은행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요. 나 자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마구요동을 칩니다. 은행의 금리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고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신문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정부 관계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나갈 거가 아니라 미래에 이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현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질박한 그러한 시민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미래에 생기게 된 이윤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남한테 의존하는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전혀 공화주의가 원하지 않는 시민답지 않은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지 못하고 사실은 나중에 부르주아라는 말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겁니다. 즉 시민이나 부르주아나 시민은 시티즌, 시티, 그렇죠? 티비타스, 도시라는 데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 그러면은 부르주아는 부르그라는 데 사는데 부르그라는 게 뭡니까? 불어로? 그것도 도시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시티즌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고 부르주아도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그럼 차이가 뭡니까? 시민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시민의 덕성을 기르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부르주아는 뭡니까? 자기가 도시에는 살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주식 투자도 하고 회계사 노릇도 하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에 살지만 사적인 이익과 상업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 공적인 영역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디킨스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서 말하는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멋있는 시민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자기 이익밖에 챙기지 못하는 부르주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크루지 말씀도 드렸지만 이 고리대금업, 은행, 그렇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런 근대 금융 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금융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이 공화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정치 사상사적으로도 놀라운 실험을 하는 나라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한쪽에서는 이 공화주의 전통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이 토마스 제퍼슨, 애덤스, 해밀턴,
존 애덤스, 이 모든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이런 고전들에 대해서 해박했고 마키아벨리를 다 읽었었고 공화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공화주의를 하겠다, 공화국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뭘 하는 나라입니까? 엄청난 무역을 하는 나라죠. 담배, 무슨 솜, 목화 이런 걸 끊임없이 수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강한 상업주의 국가, 전무후무하게 사실 강한 산업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는 미국과 초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식민지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은 강한 공화주의 전통에서 시민들의 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두 전통이 충돌하고 만나는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사실은 미국의 독립혁명 자체가 대영 제국의 부패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권 없이는 세금을 걷지 말라 그러면서 영국이 미국 시민지로부터 중국 차에 대한 세금 같은 거를 마구 걷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세금을 덜 내겠다라고 저항을 해서 미국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이 봤을 때 대영 제국은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전통적인 시민의 정신에 가득 찬 제대로 된 공화국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도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국의 매관 매직 같은 거, 영어로 페이트리네이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명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네덜란드 이런 데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 빚을 내갖고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전통적인 공화국의 시민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미국의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썩은 나라, 시민 정신이 다 부패하고 있는, 쇠락하고 있는 그러한 제국,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거기로부터 떼어내고자 하면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주의적인 미국 독립혁명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치를 논할 때 우리가 도대체 정치로부터 뭐를 원하는 거냐, 나라로부터 뭐를 원하는 거냐, 시민이라는 것은 뭘 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고,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고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고, 우리 정치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공화주의적인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지 자유주의적인 삶을 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면서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완전히 헛갈리고 있습니다. 그 둘을 명확히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상충하는지를 알면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이 제도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시민, 국민, 한국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규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화주의, 특히 지금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총기 소유권, 이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기 소유권은 바로 공화주의 전통, 민병대 전통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 이름으로 지금도 미국에서도
저렇게 많은 총기 소유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고 총기 소유를 보장하는 제2 수정 헌법까지 있습니다. 왜 저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